한국생성 AI 파운데이션 회장 일을 하고 있는 송세경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모임의 목적은 최근에 가장 인기 높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오픈 AI하고 특히 또 샘 알트만이 직접 간담회 방문 자리에 방문까지 했다는 얘기를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행사를 추진한 우리 임정우 실장님하고 그 참가한 대표님들의 목소리를 좀 듣기로 하겠고요. 어, 잘 아시는 것처럼 1993년 4월에 엔비디아가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GPU라는 개념으로 그런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개념을 준비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높고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2015년 12월 11일 날 샘 알트만, 앨런 머스크 중심으로 해서 오픈 AI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측과 그 수요를 정확하게 짚은 거죠. 그리고 그 혁신을 AI로 또는 하드웨어로 직접 사업화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작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투자부터 해서 사업 개념도 없었을 텐데 그런 용기를 냈던 스타트업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대 변화를 이끌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리더,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팀, 그리고 거기에 혁신 기술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일 날 오픈 AI의 방문과 바로 이어서 18일 날 GTC 그 엔비디아 큰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리콘발 큰 빅 뉴스가 있는 상황에서 그 현장을 좀 다녀오신 분들의 목소리를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걸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히 바쁘신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임 실장님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면서 순서에 맞게 첫 번째 거기 전체 이 모임을 기획하시고 이끄셨던 임정욱 실장님의 인사 말씀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정욱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AI 스타트업 연례팀과 함께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오픈 AI 그 본사에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많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이미 제휴를 해서 저희는 그 사업화 자금과 그런 연결 여러 가지 제공하고 그 참여 스타트업들한테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가지 멘토링이라든지 그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샘 알트만이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저희 중기부 초청으로 방문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같이 행사를 하면서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줬었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렇게 그 모집을 하면 오픈 AI가 그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220여 곳을 그 오픈 AI 그 분들이 오셔서 다 스크리닝을 하고 그중에서 서류를 다 보고 42개 팀을 이렇게 골라서 12월에 직접 대면으로 모두 만났습니다. 모두 만나서 그 14팀을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 14팀이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됐고, 마침 그 방문하게 되는 주 바로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그 GTC가 있어서
참여 기업들한테는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역시 그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요새 뭐 범죄가 많고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AI 덕분에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모든 그런 그 만난 VC라든지 많은 분들의 대화의 중심이 AI였고, 그중에서도 태풍의 눈이 오픈 AI라고 이렇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디어라든지 그런 거 있고요. 저희도 사실 조금 걱정은 했는데, 오픈 AI에서 굉장히 그쪽도 바쁘잖아요. 바쁘고 급성장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나와서 성의 있게 저희 그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이 질문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줬고요. 그리고 사실 샘 알트만의 그 참석을 요청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컨펌해 주지 않았고 굉장히 바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와줄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오후 2시에 그 저희 피칭이 다 끝난 시점에 깜짝 등장을 해서 10분여 동안 이렇게 Q&A를 받았고요. 그때 스타트업 분들이 또 굉장히 좋은 질문을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상적인 그 시간이 됐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이어서 이 오픈 AI와의 그런 저희 그 참여 스타트업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부터 잘 팔로우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그 AI 스타트업들의 역량이라든지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계 AI의 그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쪽 본 무대에 많이 저희 AI 스타트업들이 연결이 돼야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글로벌한 이런 비저빌리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는 정말 우리 스타트업들에게는 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렇게 몸소 정부에서 만드신 거를 우리 임 실장님의 각고의 노력과 해안이 있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미팅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14개 기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 기업들의 그 사업 모델들을 좀 살펴봤더니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된 게 정말 틈새 시장, 차별화, 그리고 강력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게 스타트업의 강점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열어가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오늘 세 분의 귀한 말씀을 듣기로 했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미리 이렇게 이제 공유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서머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이로컬의 윤정호 대표님이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이 원츠의 조준호 대표님, 이어서 마리나 체인의 서애련 CTO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토론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 하이로컬의 윤정호 대표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임정욱 실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시고 홍세경 회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셔서 아마 이 전 백그라운드 같은 거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오픈 AI를 만났고 그다음에 어떤 협업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 회사 모델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런 순서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이로컬이라는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어 회화 시장에 있는 서비스이고 외국어를 좀 자유롭게 학습하고 친구를 사귀면서 학습해보자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어 회화 시장이 굉장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는데 그게 AI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옛날에 뭐
20년 전에는 선생님이 학습자를 가르쳤다고 하면 10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컴퓨터가 그냥 이거를 좀 대체한 정도. 일방향적 학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아직 수동적으로 좀 주어진 문장을 읽고 평가받아 보거나 커리큘럼 내에서 학습하는 게 주를 이루어 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미래형 외국어 회화 학습은 학습자들 간의 연결만 하고 재미있게 대화만 하고 나면 그 중간에 AI가 학습 효과를 조력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는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는 3천만, 2천만 유저를 보유한 그런 플레이어들이 많이 존재하고, 한국에는 딱히 두드러지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로컬이 더 자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렇게 학습자 간의 회화 환경을 노출하고 대화를 연습하고, 그리고 중간에 AI가 조력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저희는 현재 한 15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저희 앱 서비스에 사용을 하고 있고, 언제 들어가도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유저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국 유저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5%는 외국인 유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만 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학습 효과는 AI가 번역, 교정, 스마트 토픽,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뭐 단어,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저희 스테이지는 서비스 운영한 지 한 2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런칭한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글로벌 3위에 랭크가 됐고요. 현재 180개국의 앱 상용화가 되어 있고, 명확하게 찍혀있는 유저 수는 120만 명, 하루 사용자가 3만 명, 그리고 월간 사용자가 27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AI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정됐던 이유를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오픈AI하고 직접적으로 협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서비스를 소개했는데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봤을 때 요즘의 흐름이 데이터 레이어라는 데이터 분석이 더 명확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데이터 분석을 명확하게 방대한 양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건강이나 일상, 자기계발, 금융 모든 면에서 데이터 분석을 훨씬 더 촘촘히 세세하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트렌드에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분야의 랭귀지 분야에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을 다음 챌린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를 했을 때 오픈AI의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23년 여름쯤에 샘 알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기사를 굉장히 유심히 봤었습니다. 어떠한 협업을 한다거나 도움이 되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떠한 공고가 뜨더라고요. 오픈AI 협업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이 공고를 저희 투자사 중에 추천을 해줬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냥 피상적으로 좀 지원을 해봤고, 관심은 있었지만, 우리가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좀 운이 좋게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선정된 이후로 오픈AI 여러 가지 준비 과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어 피칭이나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5분 정도 피칭을 오픈AI 본사 내부에서 진행을 했고, 평가 자체는 조금 그냥 제너럴한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날카롭게 우리의 기술력을 비판한다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업을 해보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고, 약간 그냥 간단한 IR 정도의 피칭을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간단하게 받아본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칭을 하고 나서 훨씬 더 관심 있고 기대했던 분야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샘 알트먼이 나온 거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지만, 그것보다 저희한테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오픈AI의 실질적인 그 엔지니어들이나 비즈니스 팀하고 어떠한 협업을 해볼 수 있을지 논의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는 없고 이렇게 3명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링크드인에 보이는 이 두 분은 고투 마케팅 비즈니스 팀이었고,
다른 분은 엔지니어 리서치 팀이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오픈 AI의 모델 학습에 기여할 수 있을까? 혹은 이 데이터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조언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엔지니어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리서치 팀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조금 광범위한 문제를 바로 답변을 주시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있구나. 나중에 음성 쪽으로 더 디벨롭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1차적인 피드백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저희가 질문했던 부분은 요거는 샘 알트만한테 직접 질문을 한 내용이었는데 어, 과연 자체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 그랬더니 샘 알트만의 답변은 노였어요. 왜 노였냐면 그 GPT-5가 뭐 이번 여름에 출시한다, 올해 내에 출시한다 이런 게 있고 그게 오픈 AI 직원이 약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만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뭐 15명, 2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에서 그 GPT-4 버전을 가지고 4.1로 파인 튜닝을 하든 4.2로 파인 튜닝을 하든 그게 5가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좀 답변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떠한 뭐 이제 다음에도 발표해 주시는 조준호 대표님이나 서해림 CTO님 분야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랭귀지 분야,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 거의 랭귀지 분야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랭귀지 분야에서는 버전 0.1, 0.2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혹은 5 버전에 나왔을 때 어떻게 더 유저들한테 쉽고 빠르게 다가가느냐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정도의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엔지니어들 간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파인 튜닝을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더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잡아서 하느냐. 그거를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권위 있는 사람이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어느 정도 디파인을 해준 것 같아서 좀 더 깔끔하다는 결론을 좀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GPT랑 오픈 AI의 위스퍼 모델하고 GPT-4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이제 음성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는 저희 앱 서비스에서는 음성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트랜스크립트가 다 되는데 여기 내용에서 여기 초중급자는 컬러가 훨씬 더 화려하고요. 고급자는 컬러가 깔끔합니다. 녹색으로. 그래서 고급자는 발음이나 문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중급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투자자랑 대화한 내용입니다. IBK 담당자분하고 대화한 내용인데 그 옆에 다른 분이 좀 술을 많이 드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좀 어눌하거나 발음이 비정확한 부분들은 컬러풀하게 나오고 이제 술을 안 드시고 똑바로 말씀하신 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부분에서 한국어랑 영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어 부분에서도 이거는 제가 발화한 거고 오른쪽은 그 원어민이 발화한 건데 이렇게 제 발음이 조금 어눌하거나 안 좋거나 혹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컬러풀하게 나오는 것들을 분석해 줌으로써 저희 랭귀지 학습자들이 대화에만 집중하고 끝나고 나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고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한테 GPT-5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부분이고요. 이게 나왔을 때 랭귀지 앱 서비스 1.0이나 2.0, 현재가 2.0이라고 봤을 때 그런 듀오링고나 스픽이나 뭐 마레고카 막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좀 가고 저희 같은 이제 자율 회화 대화 기반의 회화 분석 서비스가 줄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내놓게 되는 AGI나 GPT-5에 굉장히 그, 그 밀접하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서비스가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저희 서비스랑 오픈AI랑 협업 내용 그리고 대화했던 내용들 공유 드렸는데 저희는 이런 오늘 자리를 빌어서 어떠한 것을 협회와 또 시너지를 내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네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데이터나 뭐 데이터 공급 및 가공 분야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하루에 한 3만 시간 정도의 음성과 텍스트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네이버랑 뭐 대교 그리고 그 AI 허브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이 발화한 한국어 데이터 같은 경우 거의 다 저희가 수집을 할 만큼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랭귀지 분야 분석을 먼저 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데이터 레이어 전문 기술들에 대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유저가 대부분 글로벌 유저들이다 보니까 뭔가의 어떠한 글로벌 프로덕트를 내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POC 같은 광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그 LLM 분야에서 R&D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혹은 연구소 그리고 혹은 회사들 그 컨소시엄을 해서 어떠한 정부 R&D 과제에도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하이로컬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준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이제 RFP 분석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은 참여 기업 중에서는 작년 9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가장 어린 스타트업이지만 어, 발표자로서는 다음에 이제 발표하실 마리나 체인의 서예련님이 사실 오픈AI 때 가장 최연소로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기업이 최연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낙후된 이제 입찰 환경을 데이터와 AI로 혁신하는 회사고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입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실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입찰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국내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에 200조 원이 넘는 매우 큰 시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900조 원이나 되는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큰 시장에 두 가지 고객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RFP를 만드는 수요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FP를 받아서 분석해서 제안서를 만드는 공급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바로 이 공급 기업 쪽입니다. 이 공급 기업 쪽에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RFP를 수요기관 측에서 받으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RFP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양도 많고 또한 이제 시스템적으로 풀려고 해도 뭐 입찰 개요, 입찰 공고, 뭐 말들이 조금씩 막 바뀌어 있는데 같은 내용들이라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기가 그전에 매우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입찰이 다 이제 마감 기한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제한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리소스로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는 가장 큰 문제가 영업이익과 직결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본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RFP, 제안 요청서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 RFP를 잘 분석을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고, 간단하게 저희 솔루션은 심플합니다. RFP를 넣으면 우리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입찰 매칭과 리스크 분석, 제안 전략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게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기존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라장터 아니면 각 대학교들 기관들에 있는 사이트들을 다 일일이 들어가서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입찰이 있나 매일 2시간, 3시간씩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제목 검색으로 찾았다. 그런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인증서나 직생이나 아니면 뭐, 실적 제한 같은 건 없는지, 그럼 우리 사업과 일치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봐야지만 참가가 가능했는데,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한 70개 정도 넘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의 입찰을 저희 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는 가장 큰 장점은 AI로 RFP 그 문서 자체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조건과 이제 주요 사업 내용들을 그냥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운받아서 페이지를 다 볼 필요가 없어지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 입찰 매칭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분석.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유사 데이터. 과거를 하면 저희가 과거 6개년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재 입찰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분석해 드립니다. 뭐 계약 법률적으로 아니면 예산 리소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공정성적인 면에서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저희 서비스에서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한 전략 서비스. 제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업 입찰의 이제 특성과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데, 뭐 경쟁사, 그다음에 수요기관, 그다음에 어떤 비슷한 입찰들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제한 전략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 서비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AI, 뭐 LLM, ML 데이터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거와 관련된 잠재 경쟁사, 잠재 수요기관, 그다음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한 번에 떠서 이것들로 가격 점수 전략을 만들 수 있고 컨소시엄을 만들고 경쟁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현재 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협회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피드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K비드라는 뭐 매칭 쪽으로 특화된 서비스들이 좀 있고요.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루피오, 이제 프로코, 딜페이지 같이 이제 분석 쪽에 특화된 서비스가 있고, 저희는 분석을 통해서 매칭을 하는 그런 유일한 유니크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의 키 밸류는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는 200만 개의 과거 RFP 데이터 그리고 리스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이게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오픈 AI하고 협업을 해서 이 AI와 룰 베이스 알고리즘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된 200만 개의 RFP 데이터로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비즈니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지금도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서 이제 정규식이나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각 섹션들을 분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키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먼저 나왔네. 예.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작년 12월에 서비스를 오픈했고, ARR 기준으로 이번 달에 1억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AI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찰 분야에서 사실은 기존에 14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잠깐 지금 회장직을 맡고 계신 송세경 회장님의 있는 회사와도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IT 쪽에서 입찰을 많이 해왔고, 저희가 이 입찰을 해오면서 14년 동안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이 RFP 분석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야 한다면 제가 나와서 해결하고 싶어서 이 팀원들과 같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입찰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와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파이로컬 대표님도 윤정원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오픈A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어, 사실은 저희는 이제 운이 좋게 이제 마리나 체인 팀하고 같이 좀 모스트 AGI 포텐셜 선정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나름 평가도 잘 받았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주로 나왔냐면 저희한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서비스가 굉장히 make sense, 그러니까 말이 되는 서비스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문서를 이제 분석하는 이 서비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픈AI GPT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도메인이 특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특정 스타트업이 이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분석을 해줘야지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것이 오늘 이제 클라이언트 같은 서비스를 봐서 좋았다고 말씀해줬고 심지어 이제 미국 시장으로 질문 중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생각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많은 이제 RFP를 더 분석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있다고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 시장은 이제 입찰 시장만 900조 원이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라 저희가 충분히 어, 가고 싶은 시장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오픈AI가 저희를 뽑았냐면, 물론 다양한 관점도 있겠지만, 발표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AI를 위한 AI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회사도 사실 초기에 AI 기반 RFP, 스타트업,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찰 분석 스타트업으로 시작했고, 입찰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AI를 사용했고, AI를 사용하다 보니까 GPT가 가장 효과가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AI 기반이 됐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런 본질의 좀 문제의 본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들한테 좀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데이터. 이 데이터가 저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간 국내만 따져도요 44만 건에 되는 RFP 데이터가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매번 AI로 분석을 해야 된다면 오픈AI 입장에서는 우리 걸 많이 사용해 주는 스타트업이 좋은 스타트업,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도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 하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아까 윤정호 대표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한 스타트업에서 본인의 이제 솔루션 이제 BM을 설명하면서 샘 알트만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네가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거는 절대 답해줄 수 없다. 그거는 창업가가 본인이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냐라고 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되게 맞는 말인데 어찌 보면 되게 그러니까 무리할 수도 있는 얘기였지만 다들 공감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쉽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자체가 이 전날에 저희가 K 스타트업 네트워킹이라는 데에서도 이제 다른 이제 샌프란시스코 내에 있는 한국인들과 교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어드밴스 되어 있고 기술적인 면에서나 많은 면에서 되게 진짜 관심도가 높았어요. 근데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 일정 마치고 LA로 넘어가는데 LA에서 만난 기업들은 심지어 오픈AI가 어떤 기업인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GPT 하면 GPT 알지. 근데 오픈AI 몰라? 그러면 몰라. 라는 기업들도 심지어 있었고 이 관심도 면에서 두 도시가 같은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정말 좀 많이 느끼는 그런 감도가 매우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협회를 통해서 제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냐면 이번에 제가 오픈AI를 통해서 같이 이제 간 하이로컬하고 마이드나 체인 외에도 이제 다른 11개 팀, 총 14개 팀이 있었는데 이 대표님들과의 함께 교류하고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저는 즐거웠어요. 예. 기술적으로 같이 공감대도 해주고 비즈니스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같은 관심사가 있고 같은 꿈이 있는 기업들끼리의 이런 네트워킹이 정말 가치 있구나. 저는 원래 네트워킹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가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협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트업들 간의 네트워킹. 그냥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라 믿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트업들의 네트워킹이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리나체인 CTO 서예련이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신 KGF 협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저희는 이제 AI를 활용한 ESG 탄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드리자면 마리나 체인은 2023년에 한국 및 이제 싱가포르 베이스로 스타트업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물류 밸류 체인, 즉 가치 사슬 이해관계자들의 탄소 회계 및 탄소 배출량 추적을 돕고 있습니다. AI 기반 B2B 사스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선사와 물류업체, 항만 터미널 등의 이제 국내외 규제를 위한 뭐 운영 및 탄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개 이상의 선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부산이나 울산항 같은 한국의 메이저한 항만과 터미널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사라든지 터키 선사라든지 이제 좀 글로벌하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사실 탄소 회계와 탄소 배출량 추적에 대해서 익숙한 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 회계와 배출량 추적이 왜 중요하고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이후로부터 많은 정부들이 이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약속을 서로 한 상태지만 현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정도가 규제를 받고 있고 앞으로 이 이제 비율은 점점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나 펀딩을 확보를 할 때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ESG에 대한 부분을 증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ESG나 기후 변화 대응안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고객사의 요구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의무 공시에 해당하는 대기업이나 상장사 등은 협력사나 뭐 하청업체에 탄소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케아와 같은 이제 고객들이 물류 파트너들에게 탄소 생애주기 데이터, 즉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실제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물류업계 전체를 봤을 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확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는 앞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또 특히 물류업계에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체인은 이런 탄소 배출 계산에 해당하는 전체 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어, 이 어떤 탄소 배출 주기 추적이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바텀 투 탑 데이터 수집을 요구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탄소를 얼마나 배출을 했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배달해 주시는 기사분들이나 선박에 있는 항해사라든지 아니면 항구나 터미널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현장 데이터를 받아야 가능한데요. 만약에 탑다운 방식으로 수집을 하게 된다면 기업의 어떤 판매 내역, 수익 같은 것으로 이제 회계 데이터를 가지고 반대로 현장 데이터를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하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맞추려고 하는 이런 규제들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탑다운 방식의 계산을 받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현장 데이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디지털 데이터로 캡처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캡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표준화되지 않은 방식의 비정형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엑셀 시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또 물류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 데이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인사이트,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게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선박이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가 같은 아주 간단한 질문조차 대부분의 선사들은 대답하기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규제에 필수적인 데이터 추출도 그렇지만 어떤 선사가 자기들의 어떤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인사이트도 추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입력 과정에서 검증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는 휴먼 에러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과 국제 규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는 유럽연합에서 유럽 수역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을 했는데 또 앞으로 이런 탄소세나 규제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데이터나 리포트 포맷도 각기 다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을 추적을 하고 기록을 하고 또 거기서 인사이트를 추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리나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나넷이라는 B2B 사스 플랫폼과 펄스 AI라는 이제 시스템으로 저희가 같이 어떤 솔루션을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넷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서 이메일로 매일 이제 헤드쿼터에 전송하는 데일리 리포트를 저희가 받아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인풋을 하고 형식과 관계없이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운항 정보나 탄소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나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어떤 탄소 규제 리포트를 맞는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운항 정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박이 지금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인사이트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사실 중점이 되는 기술은 바로 이 Pulse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주는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파싱을 하지만 최근에 오픈 AI의 멀티모달 LLM을 저희가 접목을 해가지고 더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인데요. 오디오라든지 이미지 파일, 손글씨를 포함한 복잡한 엔진 로그 등 이제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인풋을 하고 또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데이터가 맞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밸리데이션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AI에 피칭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위스퍼라든지 비전이라든지 GPT-4 등의 오픈 AI 핵심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파스 AI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 AI를 통해서 저희가 또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면서 인간이나 데이터 시스템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또 데이터 입력과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그리고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문서 작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선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이런 규제가 점점 늘어남에 있어서 데이터를 한 명이 이제 연말쯤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온 이메일이라든지 엑셀 파일을 한꺼번에 다 띄워놓고 이제 손으로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맞는 포맷으로 변형을 하는데 이 과정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나넷과 파스 AI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손쉽게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픈 AI의 GPT API를 활용을 해서 챗봇 UI로 이제 좀 이 데이터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선박이 가장 탄소 배출량이 높았는지, 뭐 구매해야 되는 그 탄소세에 해당하는 EUA 개수를 알려주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다양한 질문에 있어서 이제 LLM의 capability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챗봇 UI로 이제 좀 소통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로 탄소 데이터 세트를 많이 이제 모아서 포괄적인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자 하고요. 한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좀 특화된 데이터를 모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보고서를 이제 제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고, 선사에서 요구하는 운항 데이터 리포트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나 뭐 어떤 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주는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감사하게도 또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행사나 대회에서 좀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ESG에 주목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AI가 어떻게 ESG, 특히 B2B 분야에서의 ESG에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대표님께서 굉장히 오고 싶어 하셨는데 선사 미팅 스케줄이 워낙 많이 겹쳐서 아쉽게도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저희는 대부분 해운이랑 소프트웨어 및 AI 경력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싱가포르나 한국,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다국적 팀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회사 소개가 조금 길었는데 저희 이쯤 마무리를 하고 매칭데이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최연소 참가자였던 만큼 너무 감사한 기회였고 또 너무 새로운 기회이자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나 소감이 좀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또 실리콘밸리에서 일주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VC와 AC와 에인절 인베스터와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또 빅테크에 종사하시는 많은 인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정말 신기했던 부분은 실리콘밸리에서 빅테크에 종사하는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 기술자 분들도 대부분 스타트업에 뛰어들고 싶어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와 AI 쪽 생태계에 관심이 굉장히 크시고, 이런 틈이 날 때마다 그 파리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한인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계속 참가를 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네트워킹을 하시고 끊임없이 어떤 기회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있고 문화가 있어서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희 이런 실리콘밸리의 문화 비슷한 어떤 창업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개인이나 기업 간의 협업 기회를 많이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이제 젠 AI의 방향성을 더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아마 이제 하이로컬 대표님과 클라이언트 대표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많이 다 해주셨지만 또 샘 엘트만이 Q&A 세션에서 진행했었던 것 중에 가장 인사이트가 좋았던 질문 몇 개를 뽑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거대 언어 모델이 못하고 있는 분야를 보완하려 하지 않고 이런 모델의 발전에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해라라는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GPT-5가 나왔을 때 그러면 스타트업의 경쟁 우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만약에 LLM을 보완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또 그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개선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이 개선됨에 따라서 스타트업이 같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설계를 하고 어, 그쪽으로 계속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수집 및 공급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는 어쨌든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데이터 효율이 더 좋은 데이터 모델들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게끔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마 이 부분은 사실 하이로컬 대표님이 말씀을 이미 해주셨긴 했는데 스타트업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LLM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인사이트가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용자 중심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직접 탐구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 정도가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매칭데이 이후에 마리나 체인도 이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술적 한계를 직접 뭔가 보완하고 해결하려는 방향보다는 일시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유저 중심 사고를 가지고 성장세를 따라서 솔루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파인 튜닝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거를 최대한 트레이닝을 더 시키고 더 나게끔 만들어야 저희 솔루션이 과연 이게 효과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펄스 AI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표가 있는 엑셀 템플릿 같은 경우에 추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파인 튜닝이나 뭐 다른 모델을 추가로 트레이닝 시켜서 접목시키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선 롤 베이스 파서를 사용을 해서 좀 간단한 형태로 단순화를 하고 GPT-4에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LLM이 계속 성장함에 있어서 같이 이 성장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원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매칭데이를 또 통해서 깨달은 점이 이 글로벌 생태계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클라이언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도 그렇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이 파리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네트워킹 하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대면으로 미팅을 한다든지 네트워킹 행사라든지 파이어사이드 채트라든지 어떤 식으로 본인의 회사가 제나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협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선 현지 스타트업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글로벌 스타트업과 어떤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AI 분야 선두주자인 해외 대학이나 뭐 교수진이라든지 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나 뭐 이런 분들과 함께 현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글로벌 스타트업과 R&D로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스타트업을 반대로 이제 한국에 초청을 하고 저희가 국내에서 또 네트워킹 세션이나 협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행사 다녀오고 너무 즐거웠고 비슷한 이제 분야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업무적인 얘기든 그 다른 이야기든 공통 관심사가 너무 많았었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AI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너무 아낌없이 다 나눠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20년 전에 저희가 벤처붐이 막 일 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IT가 발전하고 이게 붐업이 돼서 정말 게임 산업도 발전하고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글로벌로 다 진출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느낌이 왔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지금 거의 그 거대 생성형 AI의 이 대기업들의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각축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속에서 지금 오픈 AI의 샘 얼트먼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메타나 어, 뭐 엔비디아나 또 구글 또 이번에는 또 구글에서 또 알파에서도 또 나왔잖아요. 그런 업체들하고 사실은 한국은 이렇게 거대 LML에서 같이 가야 되는 협업 모델로 가야 되는데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음, 그래도 1위, 2위 이런 승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현지에서 지금 오픈 AI를 만났지만 지금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또는 이 구글이 다시 판세를 뒤집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은 서로 교류하지 않으셨나 한번 궁금했습니다. 분해든 이제 구글 제미나이든 이제 메타 라마는 뭐 이런 거 다 써봤는데 네, 퍼포먼스 면에서는 일단은 오픈AI가 가장 좋아서 지금 현재 그거를 쓰고 있고 다만 현재 저희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뭐 다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크레딧이 좀 있어서 그 제미나이는 따로 R&D 형태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러럴로 병렬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 왜 국내에 있는 거대 생성형 AI 그런 글로벌 공룡 기업들은 쓰지 않냐라고 하면은 이번에 제가 오픈AI 그 미팅 마치고 따로 저는 엔비디아의 이제 시니어 아키텍처 쪽하고 미팅을 같이 했어요. 근데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오픈AI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이제 업무를 같이 하는 그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뭐 N사, K사 등의 이제 AI 하는 뭐 잘난다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극히 그분 입장입니다.
지극히 그분 입장인데 AI 컴퓨팅 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게 국내에 있는 AI 기업들이 잘한다는 그런 전문가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 과연 AI 전문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잘 모르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되게 민감할 수도 있지만 그냥 들은 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제 국내에 있는 LLM이나 글로벌에 있는 LLM 비교했을 때 현재는 오픈AI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쓰고 있고 향후에도 판세가 과연 쉽게 되지 않은 의구심은 있어서 저는 그냥 딱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븐의 발표를 들으면서 샘 알트만의 되게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 톡을 주고받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 답변 그리고 또 포인트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AI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AI는 도구고 기술이라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기술에 집중하거나 다른 거에 수단에 집중하다 보면 방향을 잃게 되죠. 근데 지금 선정 받은 분들은 하나같이 문제의 본질에 많이 다가간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또는 찾은 또 일부는 이제 사업화까지 시작한 기업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기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글에 쓸 것 같고요.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하고는 세 분이 정말 정말 중요한 비행들을 갖고 계세요. 한 분은 아까 말해서 글로벌 플랫폼을 하이로컬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새로운 BM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하이로컬에 POC 아까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데이터를 선용을 하세요. 근데 놔두면 뭐 합니까? 그렇죠? 자꾸 이렇게 쓸 수 있는 협업에 대한 제안을 좀 하셨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우리가 문화가 다르거든, 생각이 달라요. 그랬을 때 아까 랭귀지의 어무랑 프로 그 뭐가 우리가 잘못됐는지 알 수만 있다면 기업에 그래서 이거는 너무 굿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그 기업과 세상이 움직이려면 공급과 수요가 같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도 그걸 해보려고 생태계형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클라이먼스에서 그 클라이먼츠가 이제 그 뜻이네요, 그렇죠? 이걸 매칭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원하는지, 뭘 제공해야 되는지 그거 내 경험 부족으로 시간을 쓰고 아시죠? 국가가 한 1월, 2월, 3월에는 거의 마비가 됩니다. 정부 제한 지출 때문에. 근데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시간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한 기업만 되니까. 입찰 조달 시장은 또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화해서 그 방법론을 찾아간다라는 거는 또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리나 체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출 강국인데 그 탄소를 가장 많이 쓰는 그 소수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AI 기술로 대부분 다 디지털로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과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회 창출을 또는 위협에 대비를 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야, 이건 국가가 해도 정말 좀 박수 받을 일을 이렇게 스타트업이 이 정도 수준까지 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로 보고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컨설팅까지 이어간다라는 계획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참 대단들하다. 그러니까 선정이 됐구나. 참 그래서 공통으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서로 불이 그 빛날 때 훨씬 커지는 것 같아요. 또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겹치지 않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 공통적인 제안이기도 한데 그런 건강한 정신과 새로운 글로벌 BM을 갖고 계신 분들 간의 네트워킹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인사이트 그리고 그중에도 부족한 것들이 있거든요. 부족한 것들은 협업으로 빠르게 공격적으로 좀 풀어서 좀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의 석세스를 가장 비저빌리티가 높은 핫스팟에서 노출하고 그것을 또 이어가서 키울 수 있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도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의 공통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청에서 화제가 됐던 그 AI 아나운서를 만든 AI 파크 대표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 분이 좀 짧게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기라면, 이번 기회가 1기였다면 2기에 또 새로운 기회 창출이 또 있을지, 그렇다면 2기로 참여 기회가 이제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이라고 아까 임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 기수도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관건은 그 뭐 창구 프로그램이나 마중 프로그램 뭐 이런 엔비디아 프로그램을 이미 하셨으면 중복 사유가 돼서 안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픈 AI 이거 다녀왔는데 그 협업 프로그램은 선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사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구 같은 거 구글 프로그램 받았냐? 받았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거고 오픈 AI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오픈 AI는 이제 뭔가 이제 디테일한 협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들이랑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합이 맞아야 디테일한 지속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그러니까 회사 개인적인 노력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제안이, 이제 연결고리가 트였으니까, 연락처가 트였고, 뭐, 이메일이 트였고, 그래도 한번 만났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상세하게, 저희의 뭔가 구미가 당기는 제안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게 심사를 오픈AI 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예선부터 본선까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친구가 뭐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됐건 안 됐건 뭐 백그라운드가 뭐건 전혀 상관없이 발표만 하고 이제 문서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진짜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여러 번 느끼지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더 집중할수록 그게 더 그들한테는 뭔가 새롭게 보이고 유니크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발표 양표 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발표 끝나고 이제 컨설팅을 이제 오픈AI 담당자가 한 번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똑같이 이제 저희도 파인 튜닝 때문에 질문을 했더니 아 우리 쪽은 그냥 레그하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해도 한 95% 이상 잡을 것 같다. 오히려 파인 튜닝을 쓰면은 그 한 개를 잡으려고 나머지 99개가 망가질 수가 있다라고 오히려 조언을 해주면서 향후에 계속 킵인 터치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 킵인 터치가 정말로 이제 잘 될지가 이제 저도 매우 궁금하고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라고 이번에 행사 주관한 이제 그 주관사가 이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향후에도 이제 1기에서 이렇게 계속 오픈에어 실제로 협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은 그게 2기, 3기 때 훨씬 더 이게 크게 효과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2기 때도 잘 이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가장 집중적으로 본 부분이 아마 이 실제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어드레싱을 하는지에 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더 이롭게 하는가를 항상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유니크한 인더스트리에 좀 더 확실한 페인 포인트를 저격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현지에서 더 네트워킹을, 사실 저는 더 네트워킹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그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미리 약간 콜드 챗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다시 만약에 가게 된다면 혹은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가게 되신다면 최대한 많이 우선적으로 연락을 좀 많이 해보고 가서 많이 만나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매번 있었는데 올라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오픈 AI가 이게 사실 연결이 돼 있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큰 기회와 그 잠재적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 그림에 필요한 활동들을 정확하게 했던 거죠. 또 그것을 응원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문화들, 자금들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뒤늦었지만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이런 개념은 실리콘밸리,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미래를 열어가는 것 특히 이렇게 그 젊고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열정이 있는 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게 기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숙명같이 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좀 열악했죠. 한국이 특히 더. 그런데 참여하도록 용인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글로벌 주자들이 한국을 이제 파트너로 안고 투자도 하고 이런 행사가 단순 행사가 아니죠. 어디보다도 더 자본주의적 사고와 계획과 판단이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요번에 선발되신 기업들의 경쟁력은 아까도 소개해 있었지만 BM 디자인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약한 게 BM 디자인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코어,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것, 그리고 그 다가올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특히 CEO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CEO를 중심으로 그걸 하겠다라는 열의와 확신을 갖고 있는 팀이 있고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실적들을 연속해서 낼 때 그 파괴력은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 그들만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 팀만이. 카피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선정받으신 분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갔다 오셨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여러 가지로 제가 봐선 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픈 AI는 제가 참여했던 여러 행사 중에 굉장히 신선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너무 성덕 팬이 진짜 약간 음, 아이돌을 만난 느낌 같았었어요. 그런 음, 적이 진짜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스스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거 같이 공유하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기대를 하진 않고 갔어요. 왜냐하면 뭔가 형식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행사겠거니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생각보다 훨씬 더 내용 자체도 되게 알찼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4일 내내 되게 빡셌지만 되게 알차고 모든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이 다 의미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오픈AI에서 쌤이 딱 등장하는데 하나의 빛이 딱 비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이게 쌤 나오니까 오픈AI 직원들도 다 정적 막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 이런 스타트업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클로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좀 피칭을 하고 좀 이제 다른 분들이랑 네트워킹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기회여서 이거로 또 파생적으로 또 여기도 저희가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좋은 기회로 또 좋은 인연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비슷한 저희 젠 AI 기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끼리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협업을 하고 또 계속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좋은 관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